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새로운 모양의 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래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고 이 스템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쳤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인턴 전공이 전임의를 거쳐서 2011년부터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조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부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2022년부터 지금의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대표원장 중 한 사람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시작하고 있고 전공은 고관절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이잖아요. 2021년 당시 제가 매년 한 447건의 고관절 수술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략 한 330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도 2023년경 통계를 내보면 420건의 고관절 수술을 했고, 약 290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고관절 수술을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아선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쪽 수술을 받으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 평촌 서울 라우병원에서 반대쪽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와 같이 양쪽 스템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고관절에 사용된 인공관절 대퇴 스템에 뭔가 튀어나온 것이 보이죠? 이 점을 발견하시고 저에게 "이게 왜 스템 모양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찾다 보면 대개 이런 종류의 임플란트가 가장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대표적인 임플란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임플란트는 뭔가 튀어나온 게 있고 이거를 소위 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뭐 옷을 입을 때 칼라가 있는 옷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왜 새롭게 개발된 임플란트에 저와 같은 칼라가 생겼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 칼라가 있는 모양의 데트스템은 뭐 최신에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스템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템들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안쪽에 뭔가 튀어나온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것이 칼라죠. 오히려 초기 대퇴 스템 모양은 저와 같이 칼라를 가지고 있는 스템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스템에 칼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 스템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그것이 대퇴뼈에 힘을 잘 전달해서 뼈가 단단해지도록 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또한 스템이 초기에 뼈 안으로 침강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앵커처럼 꽉 잡아줘서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한 저 부분이 스테미 뼈와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인공관절 성공률을 높이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스템의 칼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디자인이 많이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저와 같은 경우에 압력이 확 주어질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템이 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저걸 침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목발을 짚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초기에 이 뼈가 임플란트와 단단히 결합되기 전에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 이러한 우려 때문이죠. 근데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뼈에 딱 맞도록 고정을 하고 최적의 사이즈에 맞는 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긴 하죠. 그래서 아주 초기 인공관절 스템 임플란트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조기에 개발된 스템 중에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실패율이 매우 높은 제품들이 있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오래된 임플란트인데 저 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한 경우에 조기에 실패를 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저 칼라가 있는 것만으로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템에서 칼라의 역할은 뼈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저것만으로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었죠. 대퇴스템이 뼈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체중이 실리는 활동을 막 하게 될 경우 아래로 침강할 수가 있는데요. 스템이 아래로 침강할 경우 칼라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뼈를 저와 같이 손상시킬 수가 있고 저 부분만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막 흔들리면서 뼈 안에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계속 뼈를 손상시켜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좀 잘못된 디자인의 형태의 저 칼라가 있는 스템들에서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템에 칼라가 있는 디자인에 대한 논란이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칼라가 있는 스템들에 대해서 잘 사용되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런 스템이 있는 칼라가 도입됐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늦게 도입이 된 편이었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라가 없어도 아주 뼈에 단단하게 결합되고 사실 지금까지 제가 수술해 드렸던 많은 환자분들에서는 저와 같이 칼라가 없는 스템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른쪽에서처럼 오래된 디자인이라도 고정만 잘 되면 칼라가 있는 경우에 아주 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칼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이 진짜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임플란트가 뼈를 뚫고 나올 것 같은 고정이 잘 안 되면 칼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칼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스템이 뼈에 꽉 맞기 전에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서 뼈에 꽉 맞아야 되는데 뼈에 꽉 맞기 전에 칼라가 먼저 뼈에 닿아버리게 되면 스템이 뼈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칼라가 있는 부분만 고정되고 안쪽이 잘 고정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래로 누르는 힘과 흔들리는 힘에 의해서 자꾸 이 스템이 흔들리게 되고 이게 오히려 아까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조기 실패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칼라가 있는 것이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5년입니다.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재질도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좋아지고 초기에 개발되었던 칼라가 있는 스템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연구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의 대퇴뼈 모양에 딱 맞는 스템 디자인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임시 임플란트, 뼈를 확공하는 데 사용하는 저런 임시 임플란트는 중간에 수술 중에 사진을 찍어보면 뼈에 딱 맞도록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칼라가 없어요. 그런데 최종 임플란트에는 칼라가 있음으로 인해서 뼈에 꽉 맞으면서도 칼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과거에 칼라가 있는 이 스템과 최신에 개발된 이 칼라가 있는 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고정을 더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칼라가 있는 스템을 앞서 말씀드린 걱정 때문에 잘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해외 학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이 그래프는 미국에서 인공고관절 수술에 사용되는 대퇴 스템의 종류와 이 사용되는 비율의 추세를 보여준 건데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파란 선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 파란 선의 임플란트가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빨간 선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오히려 사용량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파란 선의 주인공이 저 칼라가 있는 스템인 거예요. 어,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들, 미국의 고관절 전문의들이 저 칼라가 있는 스템을 선호하기 시작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저 칼라가 있는 스템이 조금 더 빨리 도입이 됐었는데 역시 그 사용량이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시나 더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칼라가 있는 스템이 잘 활용되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됐을 것인가? 거기는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 더군다나 올해 2025년에 제가 미국의 AAOS라고 미국의 가장 큰 정형외과 학회를 다녀왔는데 흥미롭게도 한 회사에서 먼저 개발됐던 저 칼라가 있는 형태의 대퇴스템의 디자인을 바로 본따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의 스템 디자인들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모양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역시나 이 스템 디자인이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모양의 임플란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임플란트를 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든 서양에서든 인공 고관절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 대퇴뼈 골절이 최근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있는 상황에서 심하게 넘어질 경우 주변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드물지만 발생하게 되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년 동안 누적 발생 위험률은 한 3.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높진 않지만 생기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 발생률은 드문 경우에는 1%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24%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미국에서 인공고관절 수술 후 조기에 재수술을 받게 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감염, 탈구에 의해서 이 골절이 세 번째 이유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재수술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 대퇴뼈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여성 환자분들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무래도 골다공증이 있거나 활동이 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나 만성 신질환이 있는 분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활동 제한이 있는 분들, 또 역시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위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할 때 시멘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러한 골절 위험이 낮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논란이 있지만 시멘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템 디자인에 따라서 이런 임플란트 주위 골절이 생기는 위험률이 소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칼라가 있는 대퇴 스템이 어떻게 이런 임플란트 주위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안정적인 고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퇴 스템에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저 칼라가 있게 되면 뼈에 꽉 고정이 되면서 회전하는 데 저항을 하게 돼요. 스템 칼라가 뼈에 닿아서 딱 고정이 되면 스템이 회전력에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연구인데, 칼라가 있는 스템과 칼라가 없는 스템을 평지 보행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했을 때 스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입니다. 칼라가 뼈에 닿아서 단단하게 고정되면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저 빨간 부분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지는데요. 그 칼라가 뼈에 닿아서 고정이 되며 스템이 뼈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스트레스 영역이 줄어들고 그만큼 이 안정적인 고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안정적인 고정이 중요한 것인가? 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실험적으로 뼈에 임플란트를 고정한 후에 골절을 유발하는 실험을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골절은 넘어져서 부러지지만 넘어지면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뒤틀리는 힘을 받을 때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칼라가 있는 경우에는 칼라가 없는 경우보다 골절을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칼라가 있으면 좀 넘어지거나 뒤틀리더라도 골절이 생기기까지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결과인 거죠. 칼라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고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모든 환자분들의 수술 결과를 종합한 레지스트리 연구라고 하는데요. 등록 연구죠.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면 의료진이 그 환자분의 데이터를 모두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임플란트를 받았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통계를 국가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인공관절 수술 등록 연구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봤을 때 골절로 인한 재수술의 비율을 위험을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칼라가 있는 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는 칼라가 없는 스템을 사용한 경우보다 재수술 위험이 낮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 줄에서 칼라가 없는 스템을 사용한 경우에 골절로 인한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라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골절이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렇게 칼라가 꼭 필요한 건가? 항상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연구 결과, 본인의 결과를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수술을 해드린 1586명의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환자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는 칼라가 없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은 고정을 하는 스템을 사용을 했었고요. 남녀 비율은 이 정도가 됐었고 평균 나이는 58세이셨습니다. 58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역시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연령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수술 후 발생한 임플란트 주위 대퇴뼈 골절은 불과 5건에서만 발생을 했었고요. 물론 큰일이지만 비율로 치자면 0.3% 정도로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아주 잘 나으실 수가 있죠. 근데 생기는 것은 맞지만 외국에서 24%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거나 쉽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라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하는가가 중요하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보수적이어서 수술 후에 주의사항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목발을 꼭 잘 활용하시고 적정 기간 동안은 체중을 다 싫지 않는 부분 체중 부하 보행을 권해드리고, 너무 일찍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술 후 발생하는 임플란트 주위 대퇴뼈 골절을 줄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으신 분이시고 칼라가 없는 스템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 보여드려도 뭐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것은 없고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이 수술 후에 목발을 잘 쓰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수술 후 6개월째 약간 스템이 침강을 했습니다. 약간 좀 내려앉았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수술 직후에는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수술 후 2년째는 약간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수술 후 2년째 이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템이 조금 내려앉는다고 해서 반드시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판단을 할 때 2mm 이 미만으로 스템이 살짝 움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부작용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이상으로 더 내려가거나 흔들리면 그것이 고정 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넘어질 경우에는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겨우 찾아서 예로 보여드리는 경우인데요.
임플란트는 굉장히 잘 고정되면 저와 같은 일은 잘 생기지 않지만 칼라가 없는 스템에서는 저와 같은 일이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라가 없는 스템들에서 뼈가 모양이 딱 맞는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고정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뼈가 굉장히 넓고 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 약간 이 회전력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뭐 고정되기 전에 너무 많이 움직인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안정적인 고정을 유도하도록 하죠. 정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서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서 비교적 흔한 대퇴뼈 모양이 있어요. 마치 샴페인 잔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갑자기 좁아지는 형태의 대퇴뼈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뼈의 모양을 딱 맞추다 보면 다리 길이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가운데 그림처럼 다리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임플란트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좁아지는 뼈 형태 때문에 임플란트가 꽉 껴서 잘 안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뼈에 맞추려고 좀 더 위로 올려서 고정을 하다 보면은 다리 길이가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뼈의 모양이 조금 독특한 형태를 가질 때는 꼭 한 가지 임플란트 사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처럼 또 다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뼈 모양을 딱 맞추고 다리 길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환자분들의 뼈에 맞게 적절한 인공관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 새로 나온 스템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템은 기존 디자인의 스템들의 장점을 잘 모아서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꽉 채우는 형태이거나 또 칼라가 있는 형태이거나 또 임플란트 코팅 방식을 좀 달리하거나 그리고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합쳐서 최신의 이와 같은 모양의 형태의 임플란트가 개발이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장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꼭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이 한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칼라로 인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이 주어졌을 때 칼라가 뼈에 딱 붙어 버리면서 회전하는 힘에 저항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 이 스템 모양의 단면 자체가 이렇게 넓은 형태의 뼈에서조차도 매우 안정적인 고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보시는 것처럼 칼라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스템은 기존의 스템들의 장점을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채울 수 있고 칼라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코팅 방식을 달리하면서도 적당히 짧은 형태의 스템이기 때문에 뼈를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템을 사용해서 다양한 뼈 형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 임플란트는 사이즈가 아주 미세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대칭적으로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형태의 뼈에 한 가지 스템을 사용해서 적정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를 뼈에 맞추고 다리 길이를 맞추다 보니 이와 같이 뼈가 꽉 껴서 더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너무 망치질을 하다가는 뼈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새로운 임플란트가 나와서 뼈의 형태에도 맞출 수 있으면서 다리 길이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형태의 임플란트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이 좋게도 저는 이 임플란트를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평촌 서울나병원에서 칼라가 있는 새로운 스템을 거의 700례 가까이 수술을 집도를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크기 형태가 사용된 건데요. 0번부터 10번까지라는 거는 임플란트 사이즈예요. 환자분들의 뼈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크기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요새 가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저보고 이제 로봇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수술에서 로봇을 사용하지 않지만 거의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없더라도 매우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먼저 수술 전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지털 템플레이팅, 디지털로 환자분에게 가장 적절한 사이즈와 그리고 방향, 위치가 어떤지를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수술 전에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되게 한 8에서 10cm 정도의 피부 절개 크기가 있고요. 아주 적게 할 때는 6에서 7cm 정도까지도 줄일 수가 있어서 소위 최소 침습 수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대부분 팬티 라인에 가려지게 되죠. 이러한 최소 절개 수술을 위해서는 특수한 기구들이 필요해요. 왠지 장비들이 똑바로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그 곡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곡선이 있는 형태의 특수한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저와 같은 최소 절개 수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이라 하면 단지 피부 절개만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요새 전방접근법에 대해서 많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전방접근법은 근육을 많이 보존하고 후방접근법은 근육 절개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후방접근법에서 근육을 절개하는 정도는 저와 같이 점선 정도의 절개고 그것도 수술 후에 아주 철저하게 봉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육 절개가 그렇게 크지 않고 회복하는 데 크게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탈구를 그렇게 크게 유발하지도 않고 있죠. 최신의 결과들은요. 제가 사용하는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에서는 그중에서도 장경대를 철저하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럴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에 보행을 할 수 있고 조기에 재활을 빠른 보행과 재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망치질을 해서 임플란트나 이런 기구들을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망치질을 할 경우에는 좀 과한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거의 로봇과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자동으로 망치질을 대신해 주는 기기를 사용해서 아주 일정한 힘으로 임플란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로봇만 없이 굉장히 디지털 기기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한 장비에 카메라와 같은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 중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중에 다리 길이를 철저하게 맞추고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를 확인해서 항상 일정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상처 봉합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기능에 대해서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죠.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그리고 임플란트 각도나 위치가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수술 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 이것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요즘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이 수술 상처에 대한 미용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출혈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상처 봉합과 출혈 관리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실은 기존의 실과는 달리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상처 봉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각각의 피부층을 구분해서 저와 같이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매듭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봉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왼쪽에 이 매듭으로 짓는 봉합 방법과 오른쪽에 연속으로 이렇게 돌기가 있는 특수한 실을 사용해서 연속으로 봉합을 했을 때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처를 봉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빨간색 그 네모에 이 필요한 윤이라는 게 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연구팀과 함께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기존에 저 실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했던 환자분들에서의 수술 시간과 그리고 저 실을 특수한 실을 사용한 후에 수술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매듭이 필요 없는 봉합사를 이용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수술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었고 상처에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경우에 이와 같은 특수한 실을 상처 봉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매듭이 필요한 실을 사용했을 때의 수술 방법에 비해서 이 매듭이 필요 없는 특수한 실을 사용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 시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일 수가 있었고 전체 사용하는 실의 사용량도 또한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이 줄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감염률도 낮추고 출혈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피부를 봉합할 때도 기존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거나 실로 꼬매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피주머니를 달고 나와서 또 다른 상처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오히려 출혈을 더 유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드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아주 깔끔하고요. 나중에 따로 실밥을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고 상처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수술 후 두 가지 방법의 상처를 비교해 봤을 때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6주까지도 상처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본드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도 피부 상처가 아직 스테이플러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흉하게 남아 있게 되는데 본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점 더 깔끔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째 최소 절개 후방 접근법을 사용하고 특수실과 본드를 사용한 피부 봉합을 했을 때 어떠세요? 피부 상처가 참 깨끗하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미용적으로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로봇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요. 왼쪽 영상을 보시면 80대 어르신이신데요. 수술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저렇게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른쪽 수술 받으신 다리를 잘 굽히기 어려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이제 뭔가를 착용하고 계시죠? 저게 바로 로봇입니다. 보행 보조 로봇이에요. 저와 같이 작은 보행 보조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 걸을 때 다리를 굽히는 기능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적절하게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장비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수술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한쪽에는 칼라가 있고 한쪽에는 칼라가 없죠. 물론 오늘은 제가 왜 최근에 칼라가 있는 형태의 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저희 환자분들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칼라가 없는 형태의 스템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의 형태에 맞는 아주 적절한 형태의 스템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칼라가 있는 형태의 스템을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개선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재활을 사용하게 되니 환자분들이 훨씬 더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형태지만 이런 개선된 형태는 조금 더 스테미 임플란트가 두툼해져서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저항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스템은 매우 다양한 뼈의 형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보시면은 왼쪽 고관절은 거의 뼈가 많이 납작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셨던,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수술로 분류될 수 있는 수술인데요. 이 경우에도 대칭적으로 잘 사용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라가 없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형태의 스템도 칼라가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같은 디자인이지만 칼라가 없는 형태의 대퇴 스템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의사들이 기술적으로 뼈를 좀 절개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칼라가 있는 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뼈하고 오히려 칼라가 닿지 않아서 모양도 이상해지고 오히려 칼라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칼라가 없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근에 저한테 수술을 받으셨는데 나는 왜 칼라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가 이런 그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칼라가 필요 없는 뼈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칼라가 없는 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도 그러면 새로 개발된 거고 저와 같이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라면 환자 부담이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임플란트가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 새롭게 개발된 형태의 칼라가 있는 스템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해외학회 나와서 발표할 때 이거는 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은요,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규정상 어떤 형태의 새로운 스템이 들어오더라도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가격은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참 회사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일이죠. 회사들은 국내 수입을 할 때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 규정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는 동일한 가격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런 부담 없이 환자분들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게 된다면 저도 이렇게 선뜻 권하지는 못하겠죠. 물론 뭐 너무 좋다면요, 이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걱정돼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근로자분들이 그 높은 위치에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물론 굉장히 숙련된 분들은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잖아요. 그러니까 저 칼날을 저런 안전고리나 저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가 없더라도 숙련된 의사들은 아주 적절한 이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아주 안전적이고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 칼라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고리가 있고 안전벨트가 있는 것처럼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재활을 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형태의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가끔 엑스레이를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